자, 여러분, 이제 우리쌤의 메타 영어 천일문 통째로 외워 말하기 수업. 이제 첫 번째 수업이죠.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메타 학습법, 특히 이제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할까에 대한 이론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장을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0문장이나 시간이 되면 한 20문장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처리한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리고서 교정을 하는 이런 작업까지 하는 걸로 오늘 한번 스케줄을 짜봤습니다. 과연 1001개의 문장을 11개도 아니고 110개도 아니고 1001개의 문장을 과연 1번서부터 1001번까지 쭉 순서대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만약에 외울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장을 말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문장의 순서는 문법 사항의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법이나 어떠한 구문에 관한 문장이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쉽게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이제 현대 학습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른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학습과학이 학습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러닝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50년대 심리학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완전 우리 그는 혁명,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그래요. 인지혁명.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1950년대 전에는 심리학계의 주류가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행동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죠? 심리학하면 심리, 마음과 생각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왜 그전에는 행동만 연구를 했지? 그전에는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것, 사람의 마음은 관찰 못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관찰해야 돼. 이런 것이, 이런 사조가 완전히 이제 뒤집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인지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인지주의 심리학. 그래서 겉으로 관찰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컴퓨터랑 비슷하게 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에 유추해서 보든지 해가지고서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이제는 사람의 마음 이 두뇌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이제 많이 나왔죠. 이게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바로 인지주의 심리학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우리 이제 어, 일상에도 지금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학습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습과학, 인공지능과 학습과학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이 학습과학이라는 것이 인지심리학에서 사람이 머리를 연구하면서부터 나와가지고서 어, 이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탁월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쉽게 말하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잘 외우고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 발견도 잘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그것이 선천적인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천적인 천재.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것보다 사람은 누구나 유전자를 똑같이 타고났는데, 거의 뭐 99% 똑같이 타고났는데, 이 유전자가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즉, 후천적으로 어떻게 교육되고 학습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은 체스 마스터를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체스 마스터, 뭐 바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도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을 그 캠브리지 대학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이제 우리 쌤이 곧 받아볼 겁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쭉 연구를 하니까, 바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그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 높은 학습률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교육계에서는 그러면은 각 부분의 그런 전문가들의 학습 방법을 다 체계를 해가지고 일종의 학습법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에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학생들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학습법에 대한 학습법, 즉 배우는 법을 배우기라고 그래요. Learning how to learn. Learning how to learn. 그래서 이제는 배우는 법을 전문가처럼 배우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문가처럼 배우는 법을 배우는 시대. 자, 그래서 바로 이 배우는 법,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영어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학습자로서 과연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익히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또 1001개의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1001개의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 방법론들을 이제 따로 편제를 해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받으면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면은 1001개의 문장을 통째로 쭉 외울 수 있게 돼요. 이게. 그리고서 여기에 이것을 훈련을 이렇게 외우게 되는 훈련을 하면서 바로 이 외우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에 숙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익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론까지 익혀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고 이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래요. 지식 습득 그리고 능력 개발. 이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을 다른 콘텐츠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 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슨 콘텐츠? 네. 메타 콘텐츠라고 합니다. 메타 콘텐츠. 그래서 영어 문장의 메타 콘텐츠는 사실상 한국 최초로 이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어 단어의 메타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학습법에 대해서 무지한 그 일부 강사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해마학습법 경선식 강사의 바로 그 해마학습법 그것이 영어 단어 쪽에서는 이제 메타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쌤이 눈높이에서 보면 좀 기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리고서 이제 문장하고 문법의 메타 콘텐츠는 바로 이 천일문 통째로 외워 말하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론과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문장을 학습해 나가기로 하죠. 자, 보겠습니다. 글씨 메타 영어 천일문 통째로 외워 말하기 학습 효과 실력 기초 확립 듣고 읽고 말하고 듣말일스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문장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맥락이 중요하죠. 어떠한 맥락에서 그 문장이 쓰이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맥락을 실제 현장에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실제 현장에 있지 않으면은 그 맥락, 환경을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말하고 직접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영문법하고 구문 독해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 수능 독해 영어로 이 책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잘 나가죠. 그전까지는 영어 1타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자, 그리고 질문법, 분류법, 결합법, 그리고 조정하는 방법, 피드백하는 방법, 메타 반복,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학습 방법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 개발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들이 특히 초중고생들이 만약에 1001개의 문장을 1번서부터 해가지고 1001개까지 줄줄이 외워 말하는 것을 성공했다. 이런 성공 경험을 가진다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학습관, 공부하는 관, 그리고서 자아관,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학습법을 잘 익힌 사람들은 바로 이 성공 경험, 이 3번, 세 번째, 이런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신념, 이런 것을 형성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게 1001개의 영어 문장을 줄줄이 꿰뚫어가지고 외우는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리쌤이 이제 한국의 초고도 지능자 가령 IQ 지금 200이 넘는다고 하고 있는 세계 그 IQ 랭킹 1위라고 그러죠.
김영훈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서 메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홍콩 기억력 스포츠 대회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김영훈 씨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 답글은 박창현 씨라고 해가지고 박창현 씨, 그 김영훈 씨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IQ가 가장 초고도 지능자, 가장 높은 뭐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서는 뭐 180이니 200이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여튼 초고도 지능자, 이런 초고도 지능자의 답글 중에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방법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철저히 익혔을 뿐입니다. 왜 IQ가 그렇게 높습니까? 하니까 IQ를 높여주는 방법, 그것을 계속 익혀가지고 찾아서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익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리쌤이 말씀하시는 메타인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문제 해결법, 문제 해결 방법, 이것을 잘 찾고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완전히 자기 몸에 익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오리쌤한테 학습법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 중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은 학생 아마 한 중학교나 고등학생일 텐데, 그때 우리 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쌤, 저는 결합법이니 뭐니 그런 방법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천적인 천재처럼 정말 기억이 잘 되고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렇게 되나요? 그래가지고서 아니다,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니까 이제 우리 쌤한테 이제 배우는 걸 그만뒀는데, 생각이 이제 잘못된 거죠. 생각이 바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하다못해 컴퓨터도 전원을 넣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돼요. 이게.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천재들, 아인슈타인, 뭐 리처드 파인만, 이런 사람들도 다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익혀가지고서 그러한 방법을 정말 잘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환경에서 저절로 익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1개의 문장을 통째로 순서로 쭉 외우는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10배 내지 20배 이상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10배, 20배 크게 문제가 뭐 이거 뭐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이겁니다. 하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는 가능이에요. 하나는 불가능이고 하나는 가능입니다. 1001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책통 외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성과를 표현한다고 할 때, 이러한 과학적인 학습과학에 근거한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1001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전부 다 외우는 것은 사실상 정말 불가능. 물론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지만은 10배, 20배가 아니라 30배, 40배 그 이상의 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이제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방법은 자, 오리쌤이 이 학습 영역 교감도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 여기 메타인지 의미와 반복이 학습의 3대 원리라고 하고 2대 영역으로 마음학습과 지식학습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메타인지를 어, 가장 잘 작동시키고, 이 뜻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를 가장 잘 작동을 시키고 개발하는 공부법이 뭐냐면은, 그런 공부법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입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별로 작동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마음학습이 있는데 마음학습은 넘어갑니다. 마음학습은 넘어가고 사실 메타인지 그 이전의 학습 원리가 이 마음학습에 있어요. 마음학습. 그래서 이 마음학습이 사실상 오리쌤의 메타학습법의 5.0 마지막 버전인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쌤이 마음학습 공부는 책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은 여기에
아직도 이거다 하는 감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이게 감을.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 감만 잡히면은 기본적인 지식들이야 있으니까 쭉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음학습은 이제 마지막 버전이고 이건 확실치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식학습으로 와 가지고 이 네 가지 학습 영역에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거는 뭐 거꾸로 해도 좋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요런 데에서 요거는 요 기억하고 이해를, 이게 지금 교정이 안 됐는데, 이해의 방법이 분류법입니다. 분류하고 통합하는 거 두 개 크게 분류하고 통합하는 건데, 이해의 공부법이 이해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올바로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류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하고, 기억하기 기억법은 결합법이라고 그랬죠. 기억법이 결합법이고, 그다음에 발견법, 표현법, 이런 것들, 이러한 방법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하고 기억하고 발견하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이런 것이 일체가 돼 가지고 이제 우리 학습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해 분류법, 요게 지금 기억하고 이해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해의 방법인 분류법을 익히면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를 보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 시험, 언어 영역 시험. 그리고서 여기 결합법을 익히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후천적 기억력 천재가 됩니다. 이 발견법은 이제 최근, 발견법은 옛날에 그 유클리드서부터, 유클리드 있죠? 유클리드 원리, 그 기하학 원론을 지은 수학의 뭐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발견법이 유클리드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폴리아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책이 팔렸다고 그러죠. 이 발견법.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법이고,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논술이나 이런 것들, 바칼로레아 새로운 시험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나 바칼로레아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을 익히는 것이다. 표현은 특히 예체능에서 중요합니다. 예체능. 여러분들 어 그 예능도 마찬가지고, 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체육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가령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표현에서 또 특히 다른 선수들보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표현을 정말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질문법, 그리고 이해법, 분류법, 기억법, 결합법, 발견법, 표현법이 있는데, 바로 이 천일문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도 뭐 별로 크게 뭐 이해 중요한 건 아니죠. 이해가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정도라고 하면은 일상 회화에 사용해도 될 만큼 그런 간단한 문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영어 독해력은 그 완성편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하면은 그 수준이 좀 아무래도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독해 기법만 있으면 되는 거고, 결합법은 정말 중요하죠. 결합법, 기억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발견법하고 표현법은 사실상 여기에선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질문법하고, 그리고 분류법하고 결합법, 요 세 개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1001개의 문장을 다 순서대로 통째로 외우게 됩니다. 학습의 3대 원리가 메타인지, 의미와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비유를 알아두세요. 여기 지휘자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관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고치는 기능. 그래서 점검 기능하고 모니터링 기능, 그래서 컨트롤 기능, 조정 기능이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메타인지구나. 인지가 뭐죠? 인지는 쉽게 말하면 생각과 행동입니다. 생각,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이 인지예요. 인지. 그것들을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위에서 봐가지고서 관찰을 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합주를 해가지고 연주를 해가지고 훌륭한 음악을 탄생을 시키겠죠.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탄생시키는 것, 연주를 하는 것, 협연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미화. 의미화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를 위해 가지고서 계속 반복해서 공연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메타인지 의미화를 하고, 이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제 종래의 학습 원리에서는 그 여러분들 그 행동주의 심리학 이쪽에서는 반복을 특히 중요시하죠. 반복을 특히 중요시하는데, 반복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나더라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영리하게 의미화를 잘 시키더라. 의미화를. 영어 단어 같은 경우만 해도, 영어 단어 가령 뭐 아이들 해가지고서 뭐 게으른 또는 뭐 아이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했을 때, 그냥 아이들 게으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 반복이고, 요게 의미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원을 찾거나 아이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발음이 똑같은 그냥 아이들, children이죠. children. 아이들, 한국 아이들로 바꿔가지고 아이들은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속에 말을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의미화의 한 방법이에요. 이게 독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시 같은 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요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화의 방법들입니다. 다. 학습 전략들이 다 이제 그런 의미화의 방법이죠. 그런데 의미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또 보니까, 의미화 수준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차이가 나. 장기적으로 볼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의 메타인지가 차이가 나서 그래요. 메타인지.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성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지능은 여기서 보면 25%라고 그러죠. 25%. 이게 네덜란드 비엔만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한 마지막 결론인데, 지능이 25%, 메타인지가 40%. 이제 그의 뭐 여러 환경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5%가 되겠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을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메타인지가 가장 여러분들의 학습 성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1001개의 문장은 정말 많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반복만 해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고, 의미화를 해도 그럼 보다 쉽겠죠. 보다 쉽겠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일을 계속 수행할 때 1001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론적인 거 약간 좀 따분하긴 하겠지만은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수능 비문학에도 많이 나왔죠. 수능 비문학에도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기 때문에 수능 비문학에도 많이 나왔고, 이제는 뭐 거의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머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인지심리학, 기억심리학, 학습심리학에서 이렇게 기억의 다중구조 및 처리 수준 이론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들리 모형인데, 베들리 모형을 기초로 한 건데, 자, 여기 자극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오리쌤이 말과 영상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감각에 자극으로 들어갑니다. 자극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오리쌤의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 등의 감각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등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등의 감각. 이렇게. 자, 발바닥에 무엇이, 엉덩이에 어떤 그런 감각,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하면은, 자, 책상 엉덩이에 느껴지는 감각을 여러분들, 오리쌤의 말을 듣고, 강의를 지금까지 듣고 있을 때 느꼈었나요? 못 느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여기에 등록만 돼요. 일단 등록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시각, 청각, 시청, 후미 촉 해가지고, 이런 감각이 들어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그런데 사람이 다 처리를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걸 다 처리할 만큼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주의 집중한 것만 선택적으로 머리에 들어와요. 이걸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해요. 선택적 주의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쌤이 강의를 들으려고 주의 집중을 했으니까 오리쌤이 말소리 그리고 이 영상 시각 이런 것들이 일단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잠깐 등록됐다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기억.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단기기억 또는 작업기억이라고 해요. 작업기억. 요새 이제 다 작업기억이라고 하죠. 의식, 현재 의식. 현재 의식. 그래서 이 작업 기억, 현재 의식이 뛰어난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앞에 전두엽하고 다른 뭐 두정엽이나 다른 일부 이렇게 쭉 네트워크를 이뤄 가지고서 작업 기억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작업 기억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의식을 하고 있다가 의식을 안 하게 된다. 그럼 이것이 싹 사라진다.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마치 컴퓨터 램처럼 작업을 막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모니터에만 떴다가 컴퓨터를 딱 끼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러면 결국에는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 부호화라고 그래요. 장기 기억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 기억 이 현재 의식에서 작업을 잘하려고 하면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 가지고서 그것들하고 비교하고 매칭하고 의미를 형성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 속에서 인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출. 꺼내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련이 있는 지식들을 많이 꺼내 가지고서 현재 내가 공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니까 공부를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인지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인지세계. 즉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 학습의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장기 기억 속의 지식이 적은 사람은 현재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만큼밖에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장기 기억 속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바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이 공부를 해도. 물론 여기에는 공부 이렇게 매칭시키는 방법, 즉 학습법을 또 익혀야 되는 거죠. 학습법을. 그래서 기존 지식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학습법을 잘 익히면 그만큼 또 효율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딱 듣고서 장기 기억 속에 이런 정보들을 딱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놈의 자식이 옛날에 나한테 무슨 뭐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곤욕을 치렀지. 그러면 이제 그런 옛날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야 이놈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서 다 망각이 일어나요. 사람은 다 망각이 일어납니다. 뭐 장기 기억은 망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도 쇠퇴가 일어나요. 이게 뉴런이 죽으면은 결국 그것이 이제 장기 기억이 쇠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이 부분 작업 기억, 우리 현재 의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들여다보고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서 의미화를 하고 이것을 반복을 계속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의미화 반복이 학습의 3대 원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의미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의미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의미가 크면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겠죠. 의미가 약한 것보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요체는 뭐예요? 공부의 요체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의미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학습 전략, 학습 공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소별로 한번 쭉 보면은 의미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 환경에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의미를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오리쌤의 수업을 듣는다. 이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오리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형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의미는 요소별로 나누면 어떤 요소가 있느냐? 첫 번째가 언어. 의미 있는 언어.
의미 있는 언어.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의미 있는 언어. 그리고 두 번째, 마음속의 그림. 마음속의 그림. 언어하고 심상하고 여러분, 인간이 언어하고 심상이 두 개의 사고 도구인데, 가장 큰 두 개의 사고 도구인데, 생각하는데 도구인데, 이 중에서 인간한테 가장 고유한, 더 오래된 사고 도구는 무엇일까요? 심상은 마음속의 그림이나 마음속에 들려오는 생각, 뭐 소리 이런 것들이고, 언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언어고, 당연히 심상입니다. 심상. 그리고 언어는 인간이 사용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인간의 진화 역사를 뭐 24시간으로 딱 줄여보면은 그 중에서 최고 24시간 가까이 겨우에서 언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소통 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발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엔 심상, 마음속에 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언덕 너머에 아 거기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실 열매 또는 사냥할 동물들이 있다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머릿속에 갔다 온 그 언덕이 쫙 떠오르면서 거기에 사슴이나 뭐 이렇게 이런 동물이나 이런 거 채집할 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그림 그리고서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어떤 느낌 같은 걸 다시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심상들이 바로 인간의 고유한 사고 도구입니다. 그리고서 이 심상은 언어는 의사소통하고 전달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딱 적격인 그런 사고 도구라서 물론 이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고유한 속성에서 보면은 심상이 언어보다 우수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상이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파인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그리고서 뭐 포엔카레, 아다마르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천재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상상을 할 때는 언어가 사라진다고 그러죠. 언어가 사라진다. 이게 창의적인 상상을 할 때. 그래서 언어하고 이 심상 두 개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학습법이고 이것이 천일문입니다. 이것이 천일문 통째로 외우기. 자, 학습 원리보다 언어랑 심상을 두 개를 다 사용을 한다. 이것을 이중부화의 원리라고 해요. 이중부화. 부화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걸 부화라고 그랬죠? 이것을 의민 언어 하나로만 하는 것은 이제 하나, 단일 부화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림까지 형성을 하면은 이것이 두 개, 즉 이중 부화라고 그래요. dual encoding. 이거 이중 부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까지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multiple encoding, 즉 다중부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중부화. 그러니까 언어하고 심상, 마음속의 그림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이고 여기에 다른 것까지 사용을 해라.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느껴라. 감정.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뭐냐? 감각은 가능하면은 실제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해가지고 복합 감각을 느껴라. 이 감각에서 특히 특기할 만한 것이 우리가 그 서번트라고 알고 있는 그 백치천재들이 있죠? 백치천재.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은 없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인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백지천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공감각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공감각. 대부분 보면. 그리고 실제 천재들 중에서 공감각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이게. 자, 이건 그렇고. 이 감각은 실제 감각이고, 실제 우리가 느낄 때 이런 이게 지금 현재 실제 감각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서 오리쌤의 그 영상을 한번 쭉 떠올려 본다. 말투를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심상입니다. 심상. 그렇죠? 이 감각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을 심상이라고 그래요. 심상. 이 심상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시각 감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처럼 바로 심상, 마음속의 감각의 세계에서도 바로 시각적인 심상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감각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 바로 동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는 신체하고 연결이 돼 있죠. 신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면 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체화된 인지 이론이라고 그래요. 체화된 인지. 그러니까 생각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몸으로, 동작으로,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이나 움직임을 또 효과적으로 잘해야 된다. 운동을 또 정기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오리 쌤이 가장 부족한 게 이 운동인데, 이 동작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움직임. 자, 그래서 언어, 심상, 감정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기본 학습의 요체다. 학습의 요체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방법을. 그래서 감각, 가령 여기에서 오렌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런 심상, 마음속에 시각적인 심상을 딱 떠올리고, 그리고 이 신맛 같은 이 미각도 떠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걸 깔 때 촉각, 뭐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을 다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맛있다 그런 상쾌한 감정, 이런 감정, 아니면 너무 시다, 뭐 이런 감정도 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렌지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오렌지라고 하는 피상적인 문자 이렇게 그런 정도 약한 의미만 떠올리지만은 이것을 훈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오렌지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언어적인 의미, 이것은 캘리포니아 산일까? 이게 어디에 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그림 떠올리고, 감정 떠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내에 피상적인 의미만 떠올리는 거하고, 이것을 의미를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히 언어, 심상,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공부, 메타학습법의 요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이제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로 이제 다 밝혀진 것이 학습회로 우리가 배울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학습 중추에 의해서 회로를 형성하면서 이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해마를 중심으로 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바로 이 해마 학습회로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걸 서술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서술적 지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할 때, 뭐 국사, 사회탐구 뭐 이럴 때, 뭐 생물, 화학 이런 데에서 외워야 될 정보들은 이 해마 스페로 이쪽 측뒤 안쪽에 있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화폐체를 쭉 돌아가지고서 각 피질로 그러한 정보들이 쭉 분산이 되면서 우리가 장기 기억 속으로 그 서술적 지식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문법 있죠? 영어의 문법. 말을 하는 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지금 우리 쌤이 한국어를 말할 때, 이 주어 다음에 뭐를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나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것이 바로 선조체 학습 회로를 통해서 익힌 절차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절차적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를 친다. 골프 실력이 향상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회로가 활성화가 되고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서술적인 학습회로 아니면 절차적 학습회로, 해마 학습회로 아니면 선조체 학습회로. 바로 선조체 학습회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운전에 관련한 이 선조체 학습회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손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습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뉴런의 그 연결이 강화가 돼요. 새로운 연결이 생기거나 그 연결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는 거죠? 바로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는 그런 서술적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문장을 만드는 그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 그래서 바로 해마학습회로하고 이 선조체 학습회로를 두 개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1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쭉 외워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만큼 해마학습회로하고 선조체 학습회로 관련된 대뇌 피질 이런 영역들이 그만큼 튼튼해집니다. 외워서 말하는 2단계까지 가야지 좀 튼튼해져요. 그냥 이렇게 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맞추고서 금방 또 잊어버린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일문 외워 말하기가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일문을 다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 두뇌 관련 회로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파페츠 회로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해마에서 기억이 형성이 돼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될 때 감정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감정이 만들어지는 곳.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똑같이 그 회를 똑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만들어지는 곳하고 감정이 만들어지는 곳하고 우리 두뇌 기관이 같은 기능, 두 개의 기능을 한 곳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 질문법, 분류법, 결합법, 조정하기, 활용하기 이 다섯 단계를 우리가 루틴으로 짜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 그 질문법, 분류법, 결합법, 조정하기, 활용 이렇게 있는데 질문법은 그 문장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이해만 하고서 아무 의문사항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기존 지식하고 서로 반응을 해 가지고 결합이 되는 그런 힘이 약하겠죠, 이게. 그리고 분류법 해 가지고 바로 문장의 구조하고 내용을 분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분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류법으로 이단독 해야기를 하고 이단독 해야기는 essential part, 문장은 essential part, 필수 부분하고 additional part, 추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essential part, 필수 부분을 먼저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읽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도해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 도해하기까지는 우리 쌤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단독 이야기만 잘하면 사실상 도해하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기억법이라고 알고 있는 기억법, 기억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결합법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체계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문장을 결합하게 해가지고 변환하고 키워드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결합하는 거, 영화를 만드는 마음속에 그림, 영화를 만드는 이걸 하고 그리고 기반에 결합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 수업 시간에 할 거는 이단독 계약이 문장을 결합하기, 기반에 결합하기 이것을 정말 오리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수단어 기반과 그리고 앞으로 한 거의 1,500, 2,000 개도 넘을지 몰라요. 2,000 개도 넘는 그런 이미지를 동원한 결합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하기도 이것이 앞부분이 잘 끝나면은 이제 수업의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것을 20문장, 30문장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거는 한 번만 가지면 안 되겠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조정, 확인, 평가, 교정하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른 것들하고 붉은 그리고 동그란 표시하고 다르죠. 동그랗고 굵은 것만 우리가 수업에 할 거고 같이 할 거고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시각적인 이미지 우리 쌤이 다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활용 및 메타 반복하기 이거 하나의 문장을 익히면은 그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외워 말할 수 있으면 그 문장을 계속 문장의 단어를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쌤이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그리고 1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분류법하고 결합법 이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진짜 배우지 않으면은 거의 하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들 학교 전교 1등도 이 분류법과 결합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학습법 강사들도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바로 오리쌤하고 같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류법하고 결합법이 질문법이 무엇이고 그리고서 1, 2, 3, 4, 5, 2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적용하고 메타 반복 이런 것들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은 이제 천일문 완성편 문장이에요. 완성편 문장. 이거는 잠깐 5분만 휴식하고 이제 5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문장을 우리가 이제 예로 들면서 실제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